네, 발명특허 강의 제9강의 3교시 강의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1장에서 가치평가 특허권의 2장에서는 전용실시권 특허권의 라이선스죠. 또 이번 강의는 3교시는 특허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이 부분을 설명하겠어요. 3장. 예, 3장 특허의 통상실시권 큰 1번의 통상실시권의 의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강제 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 실시권은 오로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죠. 그런데 통상실시권이 이렇게 주로 계약이 많겠지만 또 법에 의해서 통상실시권이 있다. 이런 게 디자인법이나 이런 데 있죠. 또 행정청의 강제처분,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강제 처분에 의해서 특허 발명을 너도 쓰고 특허권자도 쓰고 이걸 또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른바 통상실시권. 그래 통상실시권은 법률 규정이나 행정청의 강제 처분이라는 그런 발생 요건이 두 개가 더 추가되는 거죠. 통상실시권을 등록 원부에 설정 등록하기 위해서는 설정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허락서, 특허권자 허락서가 붙어야 되겠죠. 인감증명 첨부돼야 되겠고 또 계약서 등의 서류와 등록 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떠한 권리의 진정성 또 그 사람이 진짜 동의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죠. 서류 하나만 계약서만 갖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이른바 양도인 또 권리를 설정해 주는 자와 의무자로서의 그 주체의 인감증명서. 법인이라면 법인 자기들이 등록 인감 있겠죠. 그 도장을 또 찍어야 효력이 정확하겠고 그래 인감증명서 첨부한다는 걸 꼭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큰 2번에 법률 규정, 아까 법률 규정에서도 통상실시권이 발생한다고 했듯이 법정 실시권, 그래 법률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이죠. 첫 번째 괄호 1번의 법정 실시권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의의, 법정 실시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고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발생을 하는 통상실시권, 그래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특허권자의 동의, 허락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그런 사례 하나가 바로 2번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는 거죠.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직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걸로 법으로 규정해 놓고 통상실시권을 사용자, 왜냐하면 여기에 종업원으로서 직무 발명을 직접 수행한 자는 대개 회사 또 내지는 대학, 연구소의 비용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해줘. 그 연구의 성과물인 특허권이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을 법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 귀속한다고 하는 한편 직접 연구를 수행한 자가 특허권을 취득하죠. 사용자 등에게는 즉 비용을 댔거나 그 자를 고용한 자들이 되죠. 그 직무 발명에 의해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법정 실시권으로서의 통상실시권을 사용자 등이 취득하게끔 해서 실시를 특허를 제품화할 수 있게 또 하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또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산업정책적 측면보다는 직무발명의 발명에 기여한
사용자 등의 이익 형량, 즉 월급을 다 줬고 또 연구비도 충분히 지급해주고 그랬다면 이익 형량, 사용자도 그 B가 발명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이익 형량, 비교 형량 해가지고 수익을 배분해야 되는 그런 형평,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시시권이기 때문에 사용자 등은 무상으로 통상 시시권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대가 지급하지 않아도 취득한다는 게 특징이겠죠. 직무 발명의 통상 시시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는 선사용. 먼저 쓰고 있는, 제가 그래 발명 특허 첫날인가요? 벨. 원칙적으로 전화기를 먼저 발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벨이 5시간 전에 특허 출원, 이른바 선출원에서 특허를 얻어내서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 이러는데 1년 전 먼저 쓰던 사람 있죠? 그게 이른바 전화기를 만들어서 선사용하고 있었던 권리자가 되겠죠.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시시권. 특허 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그 발명을 스스로 해서 거의 유사한 기술이죠.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자는 사람이 그 후 설정된 특허권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통상 시시권을 말한다. 특허 출원 시에 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발명을 한 자로부터 취득해서 얻어내서 전화기 사건과 유사하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그 발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실시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그 특허 출원이 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해서 통상 시시권을 가지게 해서 이익 균형을 맞추는 거죠. 미리 생산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중단한다면 많은 시설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권리금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특허 출원 전에 서로 협의해서 쓰고 있었다라든가 또 아니면 먼저 사용해서 설비 같은 걸 다 구비해 놨다면 그걸 갑자기 정지시키는 건 너무 사회 경제적 비용이 커서 선 사용자에게 통상 시시권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괄호 4번에는 무효 심판 청구 등록 전에 실시에 의한 통상 시시권. 그래서 일단 A가 특허권을 취득했고 그런데 B가 자기가 이미 선등록한 특허권, 선취득한 특허권이 있다고 그러면서 A에게 무효 심판을 구하죠. 그래서 A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쓰인 거는 그 소급하진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기간 동안에 통상시시권을 허용하겠다는 뜻이죠. 잠정적인 그런 사용이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 발명 및 등록 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도 특허 등록하고 그런 선행기술 서치를 정확히 안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알아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거의 90% 이상 기술이 유사한 특허권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효심판 당해도 그동안에 한 거는 통상실시권 개념으로 허용해 주자는 뜻이에요. 국내에서 그 발명이나 고안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실시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이나 고안 및 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 존재를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갖게 해서 이것도 불측의 손해를 막아주자는 뜻이죠. 그래 그런 사례가 괄호 1번 동일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에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에 그 원특허권자 그렇죠? 고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준다. 또 괄호 2번에 특허 발명과 등록 실용신안이 동일해서 그 실용신안 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에 원실용신안. 그래서 1호는 원특허, 2호는 원실용신안. 개념은 같죠. 발명이냐 고안이냐의 차이일 뿐인 거고 반괄호 3번에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해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에 원 특허권자 뭐 이런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실용신안 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또 이제 같은 개념이죠. 동일한 발명에 관해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에 원 실용신안권자 뭐 이런 거고, 반가로 번 1부터 4까지의 4가지. 그래서 특허냐 실용신안이냐 1, 2, 3, 4는 또 특허냐 실용신이냐 이래서 넓게 보면 2개인데, 이래서 어쨌든 1에서부터 4까지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에 등록 당시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취득을 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도 넓은 의미의 그런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특허권, 특허법 제118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요령의 1항, 2항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보면은 질권의 행사로 인한 통상실시권, 즉 질권자,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권을 질권 설정해서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인 그 채무자 거의 특허권을 매매 또 제3자에게 양도하게끔 그걸 이제 질권을 행사한 거죠. 권리질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그 특허 발명 실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해 이전되어도 그 특허 발명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서 특허권 이전을 받은 사람에게 상당한 대가는 지급하고, 그래서 경매로 그 권리를 질권 실행으로 취득했어. 그러면은 기존에 전용실시권이나 그 양수인이 있다면 그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인정함에 로얄티, 실시료를 받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 5번은 질권 실행으로 권리가 매도됐을 때 그걸 매수한 자, 특허권을 매매한 자죠. 그 다음에 이건 6번이죠. 상단에 괄호, 쌍괄호 5는 6. 디자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또 통상실시권도 특허권과 유사하겠죠. 이 먼저 디자인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나중에 특허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에 저촉되는, 즉 A라는 사람이 먼저 디자인을 등록, 왜냐면 디자인은 심사가 좀 특허보다 빠르거든요. 그게 되고 났더니 그 발명 제품도 디자인이 나중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 거랑 한 60, 70%가 저촉. 그래서 다른 먼저 선등록한 디자인에게 겹치거나 그 디자인에 유사해서 그걸 그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걸 디자인의 저촉이란 말을 써요. 저촉. A 권리와 B 권리가 겹치면서 하나의 권리를 방해할 때, 침해할 때 그걸 저촉, 지식재산권에선 저촉이라는 용어를 쓰죠. 저촉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고, 디자인권이 좀 짧으니까 그렇죠. 특허권이 존속한다면 디자인권자는 타인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어 평온하게 사용하던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본래 디자인권이 소멸했더라도 그 당초에 디자인 등록을 했던 자에게는 존속기간 만료로 했을 때는 그 상당 기간 동안에는 통상실시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디자인권자가 계속하여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실시권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허법 제105조 저촉된, 그래서 디자인이 기간 만료 로 소멸한다면 보호하는 근거 조항이 특허법 105조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뜻이죠. 특허보다 먼저 디자인을 출원하여 디자인권을 획득한 사람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그렇죠. 또 하나의 별도의 권리가 디자인권이잖아. 그래서 산업재산권에 서로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의
통상시시권을 활용해서 이익 형평을 맞춰준다. 그 이제 밑에 부분 보니까 하단에 디자인권을 실시하는 경우 타인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 관계를 특허법에서는 저촉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저촉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디자인 출원일이 특허 출원일보다 빠르거나 동일하다면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디자인 출원일이 특허 출원일보다 더 늦게 출원하는 거죠. 특허권자 허락을 받아야만 자신의 등록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 특허보다 늦게 출원됐을 때죠. 특허법 98조. 이때 특허권자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디자인권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이라는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돼요. 특허청에다가 특허심판원이 있죠.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의 등록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물론 거기서 허락이 안 되면 결국은 쓰지 못하겠죠. 특허법 제138조다. 또 상단에서 세 번째 줄 디자인 상호간 또는 특허 상호간에는 특허 출원이 선출원이 적용되어 동일한 디자인 또는 동일한 특허가 다른 날 출원된다면 최선에 제일 먼저 출원만이 등록이 가능하고 최선에 제일 여기서 선은 먼저 선자예요. 출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원은 등록될 수 없다. 그렇죠? 독점 배탁권에 반하니까 선출원인 산업재산. 그런데 심사부서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디자인 출원일이 공개 신청을 하거나 앞에 2주 전쯤에 제가 공개 청구하는 게 있었죠.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만 공개가 된다. 디자인 출원일이 디자인 공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디자인 출원 중에는 디자인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을 타인이 특허 출원에 등록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만일 디자인 출원이 공개된 상태라면 동일한 물품의 특허 출원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등록받지 못하겠죠. 선출원된 등록에 공개된 이후에 특허 출원한다는 건 그 디자인 출원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개된 이후에 특허 출원은 거절당한다.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에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 이건 앞에 특허권 그런 거에 만료, 그거로 인한 이제 권리 충돌 방지라고 그랬죠. 가로에 가번 나왔죠. 특허 출원일 전 또는 특허 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 출원일보다 늦은 날 출원된 등록 디자인이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허락을 받아야만 실시가 가능하다. 그렇죠? 다른 특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괄호 나번에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저촉되는 관계에 있었고 요건에 다번에 디자인권은 디자인 출원 후 2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어야 한다. 디자인권이 연차료의 불납으로 존속기간 전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가 디자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료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특허권을 얻어서 등록하면 그걸 20년 동안에 한꺼번에 내면 금액이 크니까 디자인권도 그렇고 연차 매년 얼마씩 그걸 연차료 내지 않으면 일정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내라고 하죠.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납부하지 않아서 소멸했다면 스스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에 통상실시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의 범위에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권리의 범위, 원디자인이겠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때 원래 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 그래서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 물품을 생산할 수는 있겠다. 실시료는 줘야 되는 거죠. 로열티는 지급하고.
예, 여기까지가 오늘 특허의 통상시식권에서 3교시까지 전부 마쳐서 오늘 하게 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명 특허 이런 강의를 통하여 바로 이러한 내 특허권을 취득한다면은 이걸 내가 직접 사업하지 않더라도 가치평가를 통하여 전용 독점으로 주는 권리, 또 통상 다른 권리와 함께 N 플러스 N이죠. 1 플러스 1이 돼서 통상시식권도 된다. 특히 통상시식권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저촉관계되는, 객관식 시험에 이 통상시식권이 변리사 시험에는 지식재산권 전체가 합해서 나죠. 거기서 통상시식권이 실제로는 객관식 시험에 이런 법정된 통상시식권 때문에 많이 출제돼요. 그런 저촉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오늘 1교시 특허의 가치평가, 2교시 특허의 전용시식권, 3교시 특허의 통상시식권, 이렇게 세 꼭지로 해서 3장까지 3교시에 걸쳐 강의를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